오늘은 금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리 분석 잘 해주실 분 모셨는데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대출 금리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이제 뉴스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아마 매달 중순에 나오는 코픽스 금리에 엄청 이제 신경 쓰실 거예요. 네. 이게 중순쯤에 은행연합회가 이제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공시가 된 걸 보니까 11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2.81%를 기록을 했어요. 네. 전월 대비로 보면 0.24%포인트 상승을 한 건데 이게 9월부터 이제 석 달 연속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 수준으로 보면 올해 3월 이후 8개월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 상승폭 자체만 보면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이 코픽스라는 거는 이제 8개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인 건데요. 네. 사실 은행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낮은 금리로 이제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높은 금리에 대출해 주면서 그 차이만큼 이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 이자 장사하는 게 이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네. 모델인 건데 뭐 자금을 조달할 때 뭐 예적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은행채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도 하는데 이 예금금리나 은행채 금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달할 때 든 비용이 얼마냐라는 게 이제 이게 코픽스라는 이 지수로 이제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돈을 더 비싸게 조달했다는 거고 이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규 취급액 기준 그러니까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은행이 신규로 조달한 금액, 네. 그 금액에 대한 비용인 거고 이제 잔액 기준 코픽스도 따로 나와요. 그 잔액 기준으로 보면 2.83%인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전월 대비로 0.02%포인트 하락했고요. 이제 잔액에다가 요금을 예금 같은 이제 결제성 자금을 포함해서 신잔액 기준으로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 기준으로는 2.4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그달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의 변동 이게 바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잔액 기준 그리고 이제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이 시장 금리 변동이 조금 서서히 반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는 잔액, 신잔액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예적금 금리나 은행채 금리나 네. 이게 같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네. 사실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름세요. 뭐 국고치 네. 금리도 그렇고 이제 금리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고 그거에 관련된 회의도 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리가 올랐나라고 보면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이게 4번 연속 동결인데 이 사실은 이제 동결이라는 결정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더 주목해서 보는데 그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나면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통방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구를 뜯어보면 하느니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이제 어찌 말하면 단초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달 걸 보면 인하 기조였던 표현을 인하 가능성으로 바꿨고 추가 인하 시기를 추가 인하 여부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인하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구나라는 이제 해석을 좀 했었고 결국 이제 비둘기보다는 매파로 좀 많이 읽혔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겠구나, 인하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뭐 좀 이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물가 안정세가 조금 더딘 상황이고 또 환율이라든가 뭐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요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 동결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은행채 금리라든가 예적금 금리도 예외는 아닌 거죠. 사실 이제 코픽스에서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80%로 절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오르면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니까 지난 9월만 해도 이게 한 2.45% 수준이었었어요. 최근에는 3.1%까지 상승을 했고 평균으로 따져보면
이제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은행권 예금금리 은행연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은행별로 이제 만기별로 예금금리를 쭉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3% 넘는 상품을 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리고 은행채 금리도 보면 그 트리플 A급 5년 만기 트리플 A급 은행채 금리가 8월에는 평균 2.8%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11월에는 3%를 넘었고 이달에는 최고 3.61%까지 치솟았어요. 은행채 1년물도 8월 평균 2.5%였는데 이게 이달 들어서 2.88%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이 예금 금리 뭐 많이 주고 은행채 금리, 은행채 발행할 때 금리를 더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코픽스 금리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센터장님, 은행의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오르겠네요. 그렇죠.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금리를 네. 산정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변동금리 상품들이 이제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변동형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연 최저 하단이 3.91% 그리고 상단이 5.31%였는데 이게 4.15에서 5.55%로 오늘부터 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단 금리가 일단 4%대로 올라선 거죠. 네. 뭐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하단이 3% 후반이었는데 이것도 4%로 높아지고요.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5.87%로 거의 6% 육박한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금리 산정하는 전세대출 상품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은행에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6개월 변동형으로 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예. 신규 취급의 코픽스가 이제 오른 거에 따른 신규 부담 이자액을 보니까 어쨌든 금리는 이제 6개월 전에 비해서 0.15% 포인트가 올랐고 한 달의 이자로 2만 5천 원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2억 원을 네. 빌렸을 때. 당분간 금리 계속 오르겠네요. 거라는 전망이 네, 높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12월에도 사실 이제 네. 은행채 금리라든가 정기예금 금리 계속 오르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라는 네. 전망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어서 뭐 일단 금리,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 때문이라도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일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조금 억제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에서 이제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손쉬운 방법이 대출 억제하는 거죠. 가계대출을 못 받게, 그러니까 주담대를 못 받게 해야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낮춰가면서 영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은행들이 대출을 좀 늘리고자라고 하면 우대금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를 이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대금리는 사실 은행이 결정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대금리 같은 거를 적용해서 대출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시기상으로는 연말에는 원래는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맞추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높여가면서 대출 관리를 해오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금리가 높아진 상태니까 이제 가상금리를 뭐 추가로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금리를 낮출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상 당분간은 뭐 대출금리 낮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숨을 푹 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금리 오를 거니까 대출 전략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뭐 네. 집을 사든 뭐 전세를 대출을 받든 이제 좀 한도도 낮아지고 뭐 이랬는데 일단 뭐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건 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고정금리를 받을 것이냐, 변동금리를 받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고정금리라는 거는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을 좀 줄여서 장기 대출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15년 이상 대출을 받을 거다, 그러면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정금리라는 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좀 유리한 상품이라서 지금 금리가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다면 이제 고정금리가 유리할 거고 변동금리는 사실 이제 시장금리가 바뀔 때마다 반영이 되니까 금리 하락기에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단기 대출일 때 이 변동금리가 좀 적합한데 사실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대출 금리의 절대 수준을 놓고 보면 변동금리가 좀 낮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보다는 그 변동금리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 수준은 좀 낮은데
뭐 이제 15일 기준으로 4대 은행의 5년 고전이용 주담대 금리를 보면 4.25에서 5.78%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6개월 변동형 금리 수준은 3.84에서 5.4%가 훨씬 낮은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건 15년 이상 만기가 긴 주담대는 고정금리나 혼합형 이런 것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장기를 받으면 어쨌든 금리 변동 때문에 이제 내야 할 때 이자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네. 사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출에 있어서도 그렇고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고정금리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대출일 경우에는 이제 변동금리가 일단 금리 수준도 낮고 이제 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단기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변동금리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고정금리를 받아도, 그러니까 변동금리 받아도 중간에 이제 고정금리를 갈아타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봐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인하기로 접어든다,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뭐 이제 대환대출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자가 조금이라도 싼 대출을 찾아서 대환대출을 하기도 하는데, 대출 만기가 한 5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해도 크게 효과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환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들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도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뭐 5년까지 안 남았으면 그렇게 대환대출을 사용하는 거는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대환대출을 만약에 받고자 하시면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이게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10월 15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5%였는데 4% 올렸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이제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 가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만 보면 주택 가격 막 오르니까 지금 뭔가 집은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대출은 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 실수요자들 마음 되게 까맣게 탈 것 네. 같다는 아쉬운, 예, 네. 안타까운 예, 근데 어쨌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니까 이제 주택시장이 좀 안정이 되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상승폭 자체는 둔화되는 흐름인데 상승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제 또 한국부동산원이 그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내놨거든요. 보니까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7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10월에 1.19% 올랐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둔화된 건 맞는데 8월에 0.45% 올랐고 9월에 0.58% 올랐거든요. 그거보다도 이제 11월 상승폭이 여전히 이제 컸던 거죠. 예. 이제 뭐 10월 15일 날 이제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인 거고, 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비수도권이 0.4% 올랐어요. 이게 2023년 11월 이후에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 여기를 막으니까 비수도권으로 약간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 초입 단계가 아닌가라는 네.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지금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잖아요. 그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의 주요 지역 12곳을 이제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서 무주택자 뭐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는 70%에서 40%로 크게 낮아졌고, 총부채 상환비 우리가 DTI라고 네. 하잖아요. 이것도 40% 강화가 됐고, 이렇게 대출 문턱은 좁아졌는데 금리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집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게다가 집을 사려고 퇴직금을 과감하게 깬 분들도 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퇴직금은 나의 노후 자금인 네.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서 이제 3층 연금 구조를 마련해야 이제 노후가 편안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퇴직연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제 또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이 데이터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금 중도 인출 인원이 6만 7천 명이었어요. 전년 대비로 4.3% 늘어난 건데, 중도 인출 금액도 2조 7,400억 원, 이게 이제 12%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 인출 인원 그리고 금액 둘 다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이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작년 수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원인을 뜯어보면 이제 집값 상승이랑 이제 맞물려 있어요. 이게 중도 인출 사유를 이렇게 보면 집을 사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미리 찾았던 사람이
38,000명, 네. 11.9% 증가한 겁니다. 이게 비중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6.5%가 집 살기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했다라고 답을 한 건데, 그리고 2위가 주거 임차였고 3위가 회생 절차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신 분들이 퇴직연금을 이제 미리 끌어다 쓴 건데, 주택금액 그리고 주거 임차 요거를 합하면 주거 관련 목적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를 한 겁니다. 사실 퇴직금이라는 건 중간자산은 원래는 안 돼요. 이게 노후자금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뭐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가능하고요. 뭐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 같은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아파서 연간 임금 총액의 11.5% 넘는 돈을 의료비를 부담할 때 뭐 중도 인출 가능하는 거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이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건데, 워낙에 대출 녹록치 않고 금리도 이제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아, 퇴직금 중도 인출해서 집을 한번 사볼까? 혹은 이제 전세 옮기거나 이럴 때 전세자금 퇴직금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센터장님 사실 부동산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주요 재테크였는데 네. 요즘에 좀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례적으로 예. 그 자산의 절대 수치가 이제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나 이제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졌는데, 어제 또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예. 그건 어저께 낸 건 아니네요. 이제 주말에 냈는데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 이후 올해 15번째 낸 거라서 네. 부자들의 자산 구성 추이라든가 이제 생각의 변화를 좀 이 보고서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조사는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 그리고 거주주택을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만 20세 이상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모수가 그렇게 이제 적지는 않아요. 근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가 2011년에는 13만 명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는 47만 6천 명으로 3배 늘었어요. 우리 이제 미국에 보통 이제 100만 달러라고 하잖아요. 예, 100만 달러가 한 예, 10억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보다는 더 되지만 뭐 대략 한 13억 원 정도 된다고 치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이제 100만 장자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건데, 네네. 한국 부자들의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여전히 부동산이긴 했지만 이 비중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8.1%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에는 54.8% 줄었고요. 반대로 금융자산 비중은 2011년 36.9%에서 2025년에는 37.1%로 뭐 0.2%포인트긴 한데 좀 늘긴 했어요. 네.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금융자산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었는데 부동산 비중은 줄었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늘었을 텐데 네. 어딘가를 봤더니 금이나 보석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코인 대한 보고. 투자가 늘면서 이 기타 자산의 비중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둘 만한 것은, 그러면 이런 이제 부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둘 거냐,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사를 딱 물었을 때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관심 대상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였어요. 이게 37% 정도 나왔는데 2위가 국내 금융 투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 격차가 좀 좁혀져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37.3%, 금융 투자는 37%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금, 보석 같은 실물 투자, 그리고 그 다음 관심사는 국내 경제 동향 정보 수집.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부자들의 미래 투자 전략을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투자 전략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상을 유지하겠다라는 답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단기,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중장기, 향후 3에서 5년, 그 사이 이렇게 두 가지 기간을 놓고,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 어떤 자산을 보시냐라고 물었을 때는 주식이 공통적으로 1위로 꼽혔습니다. 예. 절반 정도가 이제 주식 꼽았는데, 주식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17% 정도였고,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은 5.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리겠다는 의견이 한 3배 정도 이제 높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국내 증시, 뭐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증시는 근데 약간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원화값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인 것 같고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실생활 고민 지점 딱 말씀해 주시면서 금리 분석해 주시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이런 네. 부분은 오늘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